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이 말 틀린 것 같죠? 사실은 반만 맞습니다. 겪기 전에 이미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고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단 한순간의 그 표정, 그 몸짓, 그 말투 속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카페. 잔잔한 커피 향 사이로 스팀 소리가 칙칙하고 흘러나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서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반쯤 밝히고 반쯤 그림자로 가립니다. 그곳엔 6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꼭 쥐며 커피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손끝으로 컵을 살짝 굴렸죠. 그녀의 이름은 정화. 평생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여전히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오랜 친구 윤자를 만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말끝마다 불쾌함이 묻어나왔죠. 야, 너 그 옷 아직 입어? 그거 나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거잖아. 윤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가엔 살짝 비꼬는 듯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커피잔에 부딪히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달라졌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엔 감춰집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상황만 오면 그 껍질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도덕성은 위기보다 우월감 속에서 무너진다. 즉, 누군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짓는 그 미세한 표정. 그게 바로 본성의 얼굴이라는 거죠. 윤자는 그날 카페 알바생에게 주문을 바꾸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아메리카노 달라 그랬잖아요. 귀는 장식이에요? 목소리는 크게 높이지 않았지만 말 끝에 싸늘한 어조가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정화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알바생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윤자의 입가에는 아주 짧고 희미한 미소가 스쳤죠. 그 웃음은 마치 누군가를 밟고 선 사람만이 짓는 여유 같았습니다. 그 한순간의 미소.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절대로 함께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의 표식이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하고, 뒤돌아서면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웃습니다. 그들은 평소엔 겉으로 점잖고, 친절하고, 심지어 도와주는 척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 자기 우위의 쾌감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자들은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했죠. 선한 의도로 도운 사람들은 전두엽 공감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보여주기식 도움을 준 사람들의 뇌에서는 쾌감 중추, 즉 보상 시스템이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남을 도우며 함께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우월해하며 즐깁니다. 그리고 바로 후자, 그 우월감 속에서 웃는 사람, 그가 본성이 악한 사람입니다. 정화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문을 닫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탈진한 것이란 걸요.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도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기운이 빠집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신경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소진이고 디플리션이라 부릅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나 냉소적인 말투가 듣는 사람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심장 박동, 호흡,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아무리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그건 도망쳐야 할 신호입니다. 그들이 웃으며 내뱉은 말 속에는 내가 널 평가하고 있다는 뿌리 깊은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의는 논리보다 습관이고 그 습관은 결국 타인을 지치게 하고 자신만 남기는 결과로 끝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바로 그 한순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사람 단 한 번만 봐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대의 눈빛과 시선의 방향만으로 악한 본성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3가지 교묘한 말투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얼굴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태도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이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게 될 겁니다. 눈빛, 말투, 손의 움직임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3가지 신호.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은 겉으론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그건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미 상대의 미세한 행동 신호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 단 3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신호 눈빛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그런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눈빛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하는 시선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할 때조차 상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엔 눈을 마주치는 척하지만 이내 시선을 살짝 내려 입가, 옷, 손, 혹은 주변의 물건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심리학적으로 지배적 시선 하향다머넌트 다운워드 게이즈이라 불립니다. 이 시선은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평가 대상으로 바라보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정화는 남편의 회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남편의 상사가 앉아 있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화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아, 사모님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그 말에는 미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연구자들은 밝혔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평가하는 습관은 공감 능력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즉,
이런 시선을 자주 보이는 사람은 타인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기보단 비교하고 줄 세우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눈빛은 단 0.2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너보다 위아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면 그건 본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말투가 포장된 비난이다.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칭찬처럼 들리는 비난을 합니다.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살 좀 올랐지? 그 정도면 나이치곤 괜찮네. 와, 너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니까 되게 새로워 보인다. 이런 말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뜻은 내가 평소엔 그렇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패시브 어그레션 수동적 공격이라 부릅니다. 공격이지만 웃으며 말하기 때문에 상대는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정화의 딸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이런 상사를 만났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와, 너는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괜찮네. 이 정도면 초보치고는 잘했어. 칭찬인 척하지만 언제나 생각보다 치고는 같은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건 상대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말이 아니라 아래로 눌러두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투는 청각적으로 미묘하게 다릅니다. 말끝이 올라가지 않고 살짝 낮게 떨어지며 속삭이듯 비웃는 듯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머리 뒤쪽이 서늘하고 가슴 속에 가시 하나가 박히는 느낌이 들죠. 그들은 결코 실수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건 내 스타일이야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교묘한 방식의 지배욕, 즉 언어로 상대를 낮추는 본성입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이런 경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언어심리 연구에서는 비난을 포장하는 사람은 죄책감보다 우월감이 더 크게 활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편한 표정을 보면서도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즉, 누군가가 불안해하거나 움츠러드는 순간 그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손의 움직임이 자기 중심적이다. 몸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말은 거짓일 수 있지만 몸은 무의식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대화할 때 자신의 몸을 상대 쪽으로 열지 않습니다. 어깨는 뒤로 젖히고 손은 앞에서 가슴을 가리듯 모으거나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컵, 핸드폰, 서류를 가운데 두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려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면 손을 움직여 정리하는 척하며 공간을 차지하죠. 정화의 친구 윤자는 언제나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계속 저으며 컵받침을 정리하고 가방을 옆으로 치우고 그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야 정화는 알았습니다. 그건 대화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요. 이런 행동은 신체 언어 심리학에서 공간 지배 행위 스페이셜 다머네이션로 분류됩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는 몸을 닫지만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공간을 확대합니다. 손을 크게 움직이고 팔꿈치를 넓게 벌리며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죠. 이건 무의식적인 힘 과시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과 있을 때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고
숨이 답답하다면 그건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눈빛, 말투, 손의 움직임.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격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은 타인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선한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을 봐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밟지 않으면 자신이 작아질 것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항상 비교로 끝나고 그들의 시선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그들의 손은 언제나 자기 앞을 지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그건 싸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겉으론 선해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행동 패턴을 다룹니다. 그들이 왜 항상 피해자인 척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심리학적 분석과 실제 사례로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겉으론 선해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행동 패턴.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는 늘 부드럽고 고개도 자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그 사람에게 정서 에너지를 빼앗긴 겁니다. 심리학자 마리안 로젠버그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소리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칼보다 날카롭다. 오늘은 겉으론 선하지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행동 패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신호들이 보이면 단 한 번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겁니다. 첫 번째,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늘 자신이 손해본 사람입니다. 나는 늘 참고 살아. 내가 좀 불쌍하지 않냐? 그들의 말은 온통 한숨으로 시작하고 억울함으로 끝납니다. 정화의 이유 숙자가 그랬습니다. 맨날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을 했죠. 정화는 처음엔 안타까워 위로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위로가 깊어질수록 숙자의 표정은 점점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불행을 말할 때만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빅텀 멘탈러티 신드롬, 즉 피해자 의존성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스스로 불행을 유지함으로써 관계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공감해 줄수록 그들은 더 큰 한숨을 준비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의 감정은 그들의 불행에 흡수돼 버립니다. 피해자는 늘 공감받고 당신은 서서히 정서적 피로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 도움을 주지만 대가를 바라본다. 이들은 겉보기엔 늘 친절합니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도와줄 테니 걱정 마. 하지만 그 도움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정화가 한 번은 이웃 윤자에게 부탁을 받았죠.
나 대신 택배 좀 받아줘. 급해서 그래. 정화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윤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전에 그때 부탁했잖아. 이번엔 내가 내 일 좀 도와줘야지. 그 말의 어조엔 미묘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가엔 기억하고 있다는 표식이 스쳐갔죠. 이런 사람의 본성은 주고받음의 균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움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버드대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호의의 조건을 거는 사람은 실제로 권력욕 지수가 평균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도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신이 고맙다 말할 때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농담으로 넘긴다. 에이, 농담이야. 왜 그렇게 진지해? 이 한마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건 가벼운 말 같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교묘한 수법입니다. 정화의 딸은 직장에서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남자친구랑 싸웠어? 딸이 당황하자 동료는 웃으며 말했죠. 왜 그래, 농담이잖아.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이 피식 웃었고 딸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의 공기, 무겁고 뜨겁고 숨이 막혔죠. 이건 가벼운 폭력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은 이를 소셜 microaggressions이라 부릅니다. 작은 농담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미세하게 깎아내리죠. 이들은 절대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민하면 세상 살기 힘들겠다는 말로 오히려 상대를 탓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별일 아닌데 내가 과민 반응했나? 그건 이미 그들의 말에 당신의 감정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칭찬을 미끼로 통제한다. 역시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 말이 처음엔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이상하죠. 그들의 칭찬 속에는 언제나 통제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정화는 오랫동안 그런 친구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정화야, 너 진짜 착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하지만 부탁은 점점 커졌고 거절이라도 하면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정화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사랑도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칭찬을 이용한 구속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모셔널 머니뷸레이션 정서적 조종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인정 욕구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입니다. 결국 당신은 착해야 한다는 함정에 갇히고 그들은 도덕적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죠. 다섯 번째, 남의 불행에 안도한다. 이건 아주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그들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짧은 반짝임이 스칩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라 안도입니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쟤도 결국 그렇게 됐네. 이들은 타인의 불행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불편해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정됩니다.
하버드대 행복심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질투보다 더 위험한 감정은 타인의 불행에 느끼는 쾌감이다. 이 감정은 공감 능력의 반대편에 존재하며 반복되면 타인의 고통을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은 늘 부드럽지만 공기의 온도는 점점 내려갑니다. 당신은 곁에 있으면서도 이상한 냉기를 느낄 겁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무감정의 냉기입니다. 이 5가지 1. 피해자 역할 2. 조건 있는 도움 3. 농담으로 책임 회피 4. 칭찬을 이용한 통제 5. 타인의 불행 속 안도 이 중 하나라도 자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선한 척하는 악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결코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함이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정화는 결국 윤자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가 덜 피곤해졌어요. 그 말 속엔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은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멀리에서 얻은 자유였습니다. 늦은 밤 창가에 걸린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들어오고 책상 위 머그컵에서는 미약한 커피 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제는 나도 좀 편해지고 싶다. 그동안 수없이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그래도 이해해야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결국 남은 건 늘 같은 후회였다. 왜 나는 늘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착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못된 사람에게 휘말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설명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아마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고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그 이해심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양보를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 순간 힘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법.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 첫 번째 기술 감정을 분리하세요. 심리학에서 감정 분리 디신게이지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어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 참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건 그 사람의 판단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니다. 그 한 문장만 마음속에서 되뇌면 감정의 주도권이 상대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한 상담 심리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불길과 같다. 불은 피할 수 없지만 물러서면 태우지 못한다. 즉,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게 바로 상처받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이 2번째 기술 침묵의 주도권을 잡으세요. 못된 사람의 무기는 말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말로 반응할 때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변명하면 더 비꼬고 당신이 울면 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럴 땐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감정적 자극 상황에서 침묵 반응을 유지한 사람이 공격자보다 심박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침묵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수록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그들은 늘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3번째 기술 나를 위한 경계 문장 만들기. 관계의 건강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이럴 때 써보세요. 그 말은 듣기 어렵네요. 그건 제 기준에서는 불편해요.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그러나 감정 없이 말하는 것. 이건 싸움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선언입니다. 경계 문장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벽입니다. 4번째 기술 내 안에 자기 연민을 깨우세요. 본성이 착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비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참았어야 하나? 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입니다. 즉,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사람의 말이 틀렸던 거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심박수 안정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5번째 기술 관계보다 평화를 선택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끝까지 관계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관계가 옳은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후회는 나쁜 사람을 너무 오래 품은 거야. 그 사람을 이해하느라 내 평화를 잃었지.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결국 나를 묶는 사슬일 뿐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본성이 못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던진 말에 무너질 필요 없다는 것. 그들이 외면해도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품격은 화를 내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요. 창문 밖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오늘도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미소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마치 폭풍 뒤의 고요처럼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본성이 못된 사람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기술.